의전 비서관으로. 이거 보면서 탁현민 싫어하는 저쪽 사람들은 또 살판 났겠구나. 욕할 거리가 생겼잖아. 근데 그게 새로운 것도 아니고 이미 한번 물어 뜯은 거여가지고 단물이 다 빠져서 딱히 재미가 없어 보입니다. 그리고 아니, 사실 아니 사표를 내고 나서도 계속해서 청와대 관련된 행사를 또 하고 있었어요. 우리가 이번 5.18 때도 보면은 그 5.18 전남도청 앞에 전남도청 앞에 분수대 옆에 있는 탁현민의 모습을 뉴스에 잡힌 적이 있습니다. 다 모든 곳에 가 있었습니다 원래는. 네. 근데 이게 영전했다 그러는데 탁현민 씨는 그 일하기 싫어하잖아요. 그러니까 청와대에서 일하는 게 내 옷이 아닌 것 같아서 너무 불편하다. 그 이야기를 여러 매체를 통해서 자주 했는데 그렇게 일하기 싫어하는 사람 멱살 잡고 일을 시키려면 승진시켜서라도 넣어야지. 예전에 일했던 그 조건 그대로 하면 기분 안 좋잖아요. 인간적으로. 행정관과 비서관의 차이는 엄청 큽니다. 그 청와대에 가면은 그 다음에 그 비서관과 수석의 차이도 엄청 크는 거고. 대우는 다르지만 어쨌거나 노동 강도는 더 빡셉니다. 나는 이제 그게 어떻게 생각하면은 네. 그러니까 세상의 모든 관점이 출세 지향적인 부분. 사실 우리 저 대구에 계시는 이 할머니도 어떻게 보면 국회의원 못한 거에 대한 일종의 질투도 보이지 않습니까? 근데 권력을 바라보는 어떤 시각이라고 보는데 저쪽 사람들은 탁현민이 출세했다, 권력을 가졌다라고 생각할지 모르지만 우리 쪽 그런 게 아니거든요. 탁현민은 오히려 자연인일 때가 훨씬 더 행복할 스타일이고 사람이에요. 그렇죠. 자연인일 때 지금 세계적인 그 기획 행사하는 기업에서도 스카우트 들어왔는데 안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청와대로 다시 들어갔다는 것은 내가 박봉과 경무에 시달리더라도 대통령 곁에 있겠다. 이런 마음이 큰 거죠. 그러니까 이거 출세나 권력을 쥔 상황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어떤 공익을 위한 자기 희생에 가까운 것들이 많아요. 네, 네. 근데 이걸 이제 저쪽에서는 야 탁현민이 또 출세했네, 비서관으로 지금 뭐 승진했네, 이딴 소리 하고 있는 것 자체는 좀 아니, 그쪽 결이다 이런 얘기죠. 청와대에서 6개월 일하면 오래 버티는 거예요. 그 노동 강도가 직급을 떠나서 청와대 내에서 일하는 사람들 모두의 그 노동 강도라는 게 상상을 초월하거든요. 근데 지난번에 그만둘 때는 사실 그렇게 공격을 본인이 받을 때 본인은 억울하지만 대통령이나 정부에 사실 부담이 될까봐 하는 마음이 더 컸을 것 같아요. 근데 일반 시민들이 봤을 때는 버텨주기를 바랬었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사실 또 대통령이 이렇게 다시 부른 데에는 맡기는 그 입장에서는 나 때문에 더 공격받지 않을까라는 걱정도 되시겠지만 그 비서관이 이제 잘 버텨줬으면 좋겠습니다. 저는 이거 보면서 최근에 통일부가 목소리를 내기 시작했고 탁현민 비서관이 복귀를 했다는 거는 북한하고 관계에서 뭔가 지금 계획하고 있는 게 아닐까 하는 약간 좀 오바스러운 생각을 좀 해봤거든요. 큰 이벤트. 이제 그 남북 정상회담 할 때 탁현민의 실력이 보여줬기 때문에 그렇죠. 아마 아주 좋은 의견이세요. 저는 항상 잘리시겠네요. 저는 항상 좋은 의견만 내왔고요. 그리고 이게 탁현민의 발언이 이제 와서 사실 또 이런 말 하는 게 그렇지만 여성 비하 발언인가 이것도 정말 너무 애매해요. 아니 이 드라마에서 김희애 씨가 바람 피웠다고 누가 욕을 합니까? 연기 잘했다고 칭찬해줘야지. 똑같은 거예요. 탁현민 씨가 그 역할 게임에서 이게 남성 중심적인 어떤 과도한 마초적 발언을 했다고 해서 그걸 탁현민 개인의 의견으로 이렇게 치부하는 거 너무 나간 거예요. 그리고 90년대 뭐 이때의 우리의 사고 방식과 지금 많이 달라졌기 때문에 그때의 기준을 지금 끌어와가지고 다시 그 난도질 한다는 거는 맞지 않아요. 그렇게 치면 조선시대 후공들였던 대왕들 다 지금 파묘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런 식으로 치면은 제 고등학교 때 제가 여성에 대해서 발언했던 거 지금 생각하면 사형해야 돼요. 야 진짜 훌륭하다. 말이 안 돼 그거는. 마차님 표현 비유 엄청 죽여주는데 어떻게 축첩을 할 수가 있어? 그렇죠. 그 당시에는 그 당시에 사회적 분위기가 있었던 제일 건데. 나쁜 사람이 세종도왕 아닙니까? 그렇지. 아들이 몇 명이야? 29명? 뭐 그런 것도 있고 그 탁현민의 여성 비하 논란을 그 단어들을 놔두고 뜯어보면 그게 여성 비하가 되려면요 여성이 수동적 전제라는 기존의 전제 하에서만 여성 비하가 가능해요. 그러니까 이거를 보고 여성 비하라는 발언을 하는 사람의 머릿속에는 여성이 수동적 전제로 그냥 각인이 돼 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보면서 너무 아이러니를 느꼈거든요. 근데 이게 사실
여성 비하라고 이야기하면서 스스로를 깎아내리는 거야. 이제 행정관이기 때문에 그 공격의 차이가 맥락에서는 조국이나 윤미향하고 똑같았던 거였거든요. 근데 이제 비서관이가 그 정도 때린 거였는데 지금은 잘 버텨주셨으면 좋겠네요. 네. 네. 그러니까 문제는 여성계가 반발한다. 그분들은 어느 쪽 여성계이신지 모르겠는데 이게 무슨 뭐 N번방 무슨 성폭행 이런 게 아니잖아요. 네. 자기 가치관이 젊은 시절에 투영되어 있는 어떤 이야기들이 여성을 비하했고 이 사람은 평생에 바뀌지 않는 사람. 그러니까 그런 분들도 아마 예를 들면 뭐 한국 사회의 경쟁에서 낙오한 사람들을 다시 어떤 기회를 주자고 이야기할 사람들이잖아요. 그분들도. 네, 네. 그 마찬가지로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닌 상황에서 이 사람이 다시 탁현민 전 행정관이 비서관으로 올라갔다 그래서 그걸 또 반발하고 나 이거는 좀 이게 이런 게 구태라는 거예요. 탁현민이 무슨 범죄를 저지른 게 아니잖아요. 범죄를 저질렀으면 문 대통령이 쓰겠어요? 여성계가 이런 사안이 나올 때마다 이렇게 정치적 판단을 하는 것이 굉장히 아쉽습니다. 정말로 나서야 할 때 나서지 않고 있잖아요. 여성계 정체가 궁금한 거죠. 여성계라고 뭉뚱그리는 것 자체가 문제가 있어요. 법조계 일각이랑 비슷한 것 같아요. 법조계 일각. 여성계는 이제 마차님과 별로 안 친한 3명. 대한민국에서 뭐 그런 정도다고 이렇게 봐도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공격거리가 없으니까 막 공격을 해대는 거 나는 그거 일부 진보의 진보병이라고 보는 거거든요. 이 방송 하다 보니까 생긴 어떤 시각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대단한 가치가 아니라 진보인 척하는 사람들이 진보병에 가까운 것도 꽤 많이 있어요. 받아들일 건 받아들이고 더 계승 발전시켜야 되는데 계속 과거에 매달려가지고 이제 그 얘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얘기 잘한 거예요. 안 잘릴 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뭐냐면 이게 어마어마한 사건이 지금 벌어진 거예요. 알고 보면 보도가 그게 안 되던데 예전에는요 북쪽 가족이랑 접촉하는 거, 외국의 북한 식당 방문하는 거, 요거 다 신고해야 되는 신고 대상이에요. 예. 이거 싹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이게 굉장히 혁명적인 게 국가보안법까지 이제 연결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 남북교류협력법 관련돼서 이런 규정이 있었던 게 국가보안법의 어떤 여러 가지 강제 조항들을 지키려다 보니까 어쩔 수 없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게 역으로 이 남북교류협력사업법 관련된 조항들을 수정함으로써 그 국가보안법을 무력화시키는 효과가 있는 거죠. 이거 정면으로 이렇게 충돌하는 거거든요. 이게 나중에 지금은 이게 이 국회에 제출이 된 거지만 나중에 이게 뭐 실제 상임위를 통과하는 과정에서 그런 논란이 분명히 생길 겁니다. 이거 이대로 통과가 되면 국가보안법은 어떻게 할 거냐. 그러면 이거 이제 뭐 간첩 논란도 나오고 뭐 누가 간첩이냐, 뭐 간첩을 먹여 살리는 법이다, 뭐 이렇게 또 나올 텐데 속으면 안 되는 거예요. 아니, 어디 사회가 탈북자가 국회의원 할 정도 발전했는데 뭐 시킵니까? 아니 저는 아직도 오빤 갓나 스타일 우리 하고 있잖아요. 사실 좀 불안해요. 네. 정권 바뀌면은 이런 방송하면서 다 잡아갈까봐 약간 그런 이제 피해의식이 있는데 이 보도를 보고 난 다음에 좀 안심해도 되겠다. 그런 마인드로는 세상을 못 바꾸죠. 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굉장히 많습니다. 이렇게 아까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렸는데 이상 가족이나 그러니까 탈북민이 북쪽 가족 친지와 단순 연락 접촉하는 행위, 국외 여행자가 제3국에서 북한 식당에 가거나 북한 사람과 우연히 만났을 때, 학자 연구자가 북한 사람과 연구 목적의 일회성 연락 접촉을 할 때 정부에 신고되지 않아도 되는 것들, 그러니까 굉장히 불필요한 것들은 다 싹 없애겠다는 거거든요. 근데 요거는 왜 이렇게 하냐면 일단 오이서 조치가 사실상 의미가 없는 상태에서 북한 쪽에 신호 보내는 겁니다. 자, 우리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고. 그러니까 불필요한 것들은 하지 말라는 거고. 이것 때문에 지금 전에 처벌받고 실형 산 사람도 있어요. 맞아요. 간첩 때문에. 우리가 예. 방송 이야기를 한 적이 있습니다. 불필요한 짓거리고 우리가 최대한 그러니까 이미 지금 427 판문점에서의 그 선언들이 있는 상황에서 후속 조치가 안 이루어지고 사실상 지금 트럼프는 북한에 관심이 없어요. 그러니까 트럼프만 목매고 있다가는 또 문 대통령이 이미 다 지나게 생겼거든요. 지금은 문 대통령이 한 말이 있습니다. 최근에 이 국제 제재 등을 벗어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거 다 하겠다. 요거는 지금 어떻게 보면 이렇게 하나하나씩 열기 시작해서 개성공단 여는 거, 금강산 관광 재개하는 것들이 순식간에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고 동해선 지금 복구 공사하고 있잖아요.
니들 앞에까지 연결해 놓을 테니까 니들도 연결해줘 이렇게 되는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앞으로 문 대통령이 코로나 이후에는 남북 관계에 굉장히 뭐랄까 더 집중할 가능성이 되게 높아지고 있어서 이게 선행도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게 그동안은 그러니까 다 하고 있던 것들이잖아요. 특히나 지금도 그러니까 저 의정부 파주 쪽에서는 파주 북쪽에서는 그 평양 쪽하고 바로 통화가 된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 평양에서도 우리나라 그 KBS 방송 신호를 받아서 시청이 가능한 상황인 거고. 지금 현재 이 현실을 그대로 다시 반영하는 것뿐이지 그동안은 다 이렇게 진행되어 오고 있던 것들이죠. 그럼 국가적 차원의 이산가족 상봉이나 이런 거는 사실 그러면 따지고 보면 실질적으로는 예를 들면 북쪽 가족 접촉하는 경우에 신고를 안 해도 된다고 했잖아요. 근데 이게 물리적으로 생각을 해봤을 때 우리나라 사람이 중국 가고 북한에서도 중국에 와서 중국에서 만날 수 있는 거잖아요. 그런 것들이 가능했었는데 이제는 생각해보면 그게 가능하거든요. 지금도 가능해요. 네. 그러니까 저기 연변 네. 쪽에 가면 그런 이게 비공식 그러니까 이산가족 상봉하는 조직들이 있대요. 그러니까 북한 내부에 그러니까 북한 정권에서는 그걸 불법으로 규정해서 단속을 하지만 그러니까 주민들한테 돈을 받고 사람을 찾아주는 직업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이산가족이 이제 여러 가지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런 사람을 찾아달라라고 의뢰가 들어오면 그 사람을 북한 내부에서 찾아가지고 연변 쪽에 넘어가서 만날 수 있도록 주선하는 그런 사업들이 있다고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지금 시대는 북한이 개방이 사실은 안 됐다고 볼 수가 없고요. 네. 다 개방돼서 심지어는 북한에 있는 자기 친지나 지인과 직접 휴대폰 통화도 가능합니다. 굳이 말하자면 네. 예전에 왜 그 문 대통령 그 김정은 위원장하고 둘이 판문점에서 처음 만났을 때 북한 어디에 사람들 막 그 상황이 실시간으로 MBC나 KBS 뉴스에 보도되고 이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캄캄한 무슨 석탄 나오지 이렇게 생각하시면 안 되고요. 이 상황은 지금 대한민국 사람만 평양이나 북한을 들어가려면 막 아직도 허가를 받아야 되고 이런 상황이긴 하지만 네. 전 세계 모든 사람들이 평양에 아무 때나 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대한민국이 미국 눈치만 보다가는 안 되겠다 싶어서 이거는 전향적으로 좀 가고 있는 거라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죠. 얼마 전에 한 유튜브에서 그 북한산 스마트폰을 이렇게 소개해주는 그런 게 있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뭐 이렇게 걔네들은 인터넷이 아니라 거의 인트라넷에 가깝잖아요. 예. 근데 이제 웬만한 건 될 건 다 돼요. 근데 이제 충전을 어떻게 하냐고 물어보니까 그 가지고 이렇게 탈북한 사람이 USB-C 사람 이름처럼 들린다. 보다가 웃겨가지고 겸해서 이제 좀 짧게 하나만 이야기 드리고 싶은 게 대통령 전용기 문제인데요. 예. 정부가 대통령 전용기 구매를 준비 중이라고 일부 언론이 보도를 했어요. 가짜뉴스죠. 구매가 아니라 장기 임차를 하는 거다. 지금 대통령 전용기가 상당히 좀 노후한 측면이 좀 있어가지고요. 네. 바꾸긴 바꿔야 되는데 이왕 바꿀 거면 이제는 전용기를 해라. 이렇게 빌려서 쓰는 거 말이 안 된다. 공군 전용기를 다 빌려 쓰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경제적 수준이 있는데 그렇죠. 한두 대 정도는 있어도 되죠. 근데 이게 말하자면 국민들이 요구를 해야 돼요. 예. 만약에 문 대통령이나 청와대나 이런 그 정부에서 대통령 전용기를 아예 한 대 샀게 이렇게 이야기해도 부끄럽지 않은 상황인데도 불구하고 문 대통령이 이걸 전용기를 구매를 하잖아요. 그러면 다음 대통령들이 편하게 쓸 수 있는 거야. 왜 이런 걸 눈치를 보고 그렇습니까? 우리 국민들이 차라리 청원이라도 해야 된다고 이거는. 우리 인이 2대 사주세요. 색깔별로 사. 깔맞춤. 모델별로 네. 싹 다. 이게 뭡니까 지금? 국격 떨어지게. 아니 그리고 우리나라 지금 현재 경제력이 그 정도 할 수 있고 그리고 오히려 임차해서 쓸 때의 비용이 장기적으로 더 들어가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로 이렇게 우리 인위 정도 되면 747 100부터 400까지 해가지고 이렇게 A, B, C, D 네, 용도별로. 용도별로 부산 갈 때 전용기, 인천 갈 때 전용기 따로따로 쓸 수 있게. 근데 이거 하나 임차했네 안 했네 이게 사실 이렇게 중앙일보에선가 오보를 냈잖아요. 이렇게 구매를 추진하고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오보를 내면서 이게 이제 구매가 아니고 장기 임차다 이렇게 나온 건데 조금 부끄러워요 정말 우리 언론들은. 이게 좀 가슴 아픈 얘기가 노무현 대통령 때도 나왔던 얘기예요. 그렇죠. 네. 내가 그러니까 전용기를 하나 사면 다음 대통령들한테도 다 좋은데 이게 조중동이 반대를 하니
뭐 어쩔 수 없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가 나왔던 건데 지금 새로 전용기를 임대를 할 거면요. 국민청원이라도 합시다. 하나 사라고. 이거 뭐 얼마나 한다고. 내가 언론 재벌이 내가 사줘버릴까? 우리 10,000원씩만 걷어도 충분히 2대 살 수 있는데. 아, 근데 가슴 아픈 이야기예요, 이게. 이게 사실 이명박이나 박근혜 때도 나왔던 이야기예요. 이게 돈이 없는 게 아니잖아요. 문 대통령이 지금 구매한다고 맞아. 해도 1년 반 정도 쓰거든요. 준비하는 기간 합치면은. 그럼 다음 대통령이 또 쓸 거고, 그 다음 대통령이 또 쓸 거고. 이건 내가 봤을 때 지금 대통령 전용기, 선진 국가 중에 전용기가 아예 빌려 쓰는 나라가 우리나라밖에 없다는 얘기가 있어요. 이게 말이 됩니까? 트럼프 아무것도 아닌 거 뭐 에어포스 원 이런 거 타고 다닐 때 우리는 안 부럽냐고 말이야. 청원 하나 올리세요. 우리가 이거 홍보해 드릴 테니까. 정말 대단한 방송이다. 진짜. 다른 대통령들 리무진 타고 다닐 때 왜 우리는 택시 탑니까? 네. 그러니까. 맞네. 자, 알겠습니다. 여기까지.